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주 원료인 타이타늄 옥사이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주기율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금속이 산소 원자와 결합한 금속 산화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이 녹슬은 못은 철금속, 여기 철이 있는데요. 철금속이 산소 원자와 결합한 아이런 옥사이드로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같은 금속 산화물입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 아이런 옥사이드 두 물질 모두 아주 안정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외선 차단제로 쓰일 수 있는 거겠죠. 특히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색은 흰 색깔이고 타이타늄 옥사이드 외에 또 다른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으로 쓰이는 징크 옥사이드 역시 하얀색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흰색을 띠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타이타늄 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의 입자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 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전자들은 낮은 에너지 영역인 아래쪽부터 쭉 차 있고요. 위쪽에는 비어 있지만 전자가 이동하여서 찰 수 있는 에너지 영역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에너지 영역을 각각 원자가 밴드와 전도 밴드라고 부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뜨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는 바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들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대신 본인들이 흡수를 하는 것이죠. 만약 금속 산화물이 가시선을 흡수한다면 그것은 녹슨 못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을 띨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흡수하는 가시선 색의 보색이 보이기 때문이죠. 한편 금속 산화물이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처럼 자외선을 흡수한다면 그것은 모든 가시선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금속 산화물은 하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하얀색인 이유는 바로 그 성분인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이런 원리로 흰색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흰색인 금속 산화물들을 보시면 이 물질은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아이런 옥사이드 외에도 과학자들은 다양한 무기물에 대한 밴드 구조를 조사하고 비교하였습니다. 파란색이 원자가 밴드의 가장 윗부분이고요. 빨간색 선이 전도 밴드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는 두 밴드 사이의 간격이 각각 3.2 일렉트론 볼트와 3.3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 크기가 큰 자외선을 흡수해야만 전자가 전도 밴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철의 녹 성분인 아이런 옥사이드는 밴드 간격이 2.1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시선만 흡수를 해도 전자가 전도 밴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방촉매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촉매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전자를 들뜨게 하고 에너지를 받아 들떠있는 전자 또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인 전공을 다른 분자에게 전달하여서 그 분자의 화학 반응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방촉매가 어떤 화학 반응들을 촉진하는 데 유익하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방촉매가 유기오염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유기오염물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 그리고 책상에나 선풍기에 쌓이는 시커먼 먼지
또 고깃집에서 얻게 된 냄새나는 분자 모두 탄소와 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을 완전히 분해했을 때 얻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자외선 빛을 받아서 원자가 밴드에 있던 전자를 들뜨게 하고 원래 전자가 있었던 자리에는 전자의 빈자리인 전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H+로 나타나있습니다. 들뜬 전자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서 에너지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산소 라디칼을 만들고요. 전공은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여서 에너지적으로 역시 아주 불안정한 수산화 라디칼을 만듭니다. 이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산소 라디칼과 수산화 라디칼은 옆에 있는 유기오염물과도 급속도로 반응하여서 이 유기오염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처리가 시급한 유기오염물로는 섬유 염색 염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옷감에 염색을 하는 사진 같아요. 이렇게 발생한 염료 폐수가 전체 산업 폐수량의 17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래 보시는 사진은 2011년도에 도시 하수도강 파열로 붉은색 염료가 유출된 중국의 허난성 지역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직접 그 염료 폐수에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같은 방충매를 분산시키고 빛을 쪼여주면서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염료가 분해되는지를 시험하고 가장 효율이 좋은 방충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계신 사진은 방충매 존재 하에 염료 폐수에 빛을 쪼여주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염료가 분해되어서 물이 맑아지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염료 폐수 내에 염료 농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정량화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료의 농도가 줄어들수록 그리고 빛을 쪼여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염료에 의한 흡수 피크 세기가 약해지고 100분 후에는 거의 투명하게 분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기오염물로는 냄새가 나는 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패브리지의 성분 역시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같은 방충매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서 패브리지를 뿌릴 때에는 밤이더라도 반드시 빛이 있는 밝은 곳에서 사용해야지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오염물 분해 방충매의 또 다른 사용 예로는 자기정화 기능을 가진 건축물, 구조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건축물 자재 한쪽에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코팅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외부에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1년 후에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보였는데요.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을 한 곳에서는 하얗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까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이 자기정화 기능을 발휘한 것이죠.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태양 빛을 받아서 오염물을 지속적으로 분해한 결과는 건축물의 청소에 드는 비용을 대단히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차 터널 안에 설치되는 램프, 그리고 여기는 미국 달라스 미식축구 경기장인데요. 그 지붕, 그리고 로마의 주빌리 교회 외벽에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을 해서 밝은색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충매 코팅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기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보신 것처럼 실증까지 했던 방충매 연구였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과학자들이 매진하고 있는 방충매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방촉매란 원자가 밴드와 전도 밴드 사이의 에너지 혹은 그 이상의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전자를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예에서는 전자와 전공이 산소와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어서 유기오염물 분해 반응에 사용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이러한 전자와 전공이 물을 분해하는 반응에 사용되는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 분자의 수소이온은 0 일렉트론 볼트에서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되고요. 물 분자의 산소이온은 1.23 일렉트론 볼트에서 산소 기체로 산화가 됩니다. 만약 방촉매의 원자가 밴드가 1.23 일렉트론보다 아래 그리고 전도 밴드가 0 일렉트론 볼트보다 위에 근접하게 위치해 있다면 빛에너지를 받은 방촉매는 수소이온에게 쉽게 전자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산소이온에게 쉽게 전공을 전달하여 물 분자로부터 수소와 산소 기체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쓴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무한한 자원인 물로부터 빛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오직 수소와 산소만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수소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백금 기판에 방촉매를 코팅하여서 물에 담그고 빛을 쪼여주었을 때 물이 분해되면서 그 산물이 기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소연료의 사용 메커니즘은 이 화학 반응의 역반응인 수소와 산소를 함께 태워서 안정한 물 분자를 형성할 때 배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촉매를 이용한 이러한 물분해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수소 생산 기술로 두 반응이 모두 다 가능할 때, 즉 수소 생산 기술과 방촉매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 기술이 모두 다 에너지 이용 기술이 모두 다 가능할 때 선순환적으로 에너지를 무궁무진하게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방촉매의 활용례는 방촉매가 수소가 아닌 화석연료와 같은 탄수화물을 연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여기 이산화탄소가 여러 가지 탄수화물로 환원되는 반응들의 에너지 준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메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소 태워가지고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만약 방촉매의 전도 밴드가 이산화탄소의 환원 전위보다 위에 그리고 방촉매의 원자가 밴드가 물 분자의 산화 전위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들뜬 방촉매의 전자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는 앞선 경우랑 마찬가지로 산소 분자로 산화가 되겠죠. 이들의 화학 반응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고요.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드는 이 반응은 광합성 반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인공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 연료는 태양연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유한한 화석 자원이 아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수화물 연료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촉매 반응들을 촉진하려면, 다시 말해서 방촉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촉매가 흡수하는 빛의 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아까 자외선밖에 흡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가시선을 흡수하는
해서 방충의 활성을 받는 물질을 찾는다면 태양빛을 자외선뿐만 아니고 가시선까지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환 효율이 더 높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에너지를 받아서 발생된 들뜬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을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전자와 전공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다시 언제든지 전자가 에너지를 내놓고 전공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전자가 다시 비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자들은 이 두 가지 전자와 전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물질이 접합된 복합체 광촉매를 만들어서 들뜬 전자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르게 옆의 물질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식으로 전자와 전공 간의 분리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징크크롬 LDH라는 물질과 타이타늄 옥사이드 나노 시트를 함께 접합하여서 징크크롬 LDH에서 발생된 전자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빠르게 옆에 타이타늄 옥사이드로 전달시켜서 이 전공과 전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촉매 반응은 촉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전자와 전공을 각각 방촉매 표면까지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전자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방촉매로 사용하거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촉매를 특정한 방향, 지금 여기에서는 2차원 방향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2차원 방향으로 성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성장을 시켜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표면에서 전자와 전공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방촉매의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방촉매 기능을 돕는 플래티늄과 같은, 백금과 같은 또 다른 촉매인 조촉매를 붙이거나 아니면 방촉매의 같은 양이지만 방촉매의 크기를 쪼개서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방촉매의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표면적을 넓혀서 방촉매 반응이 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자들은 또 방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방촉매로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앞으로 방촉매 연구를 전망하면서 맺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전환 효율은 1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10%에 훨씬 더 못 미치는 효율이고요. 앞으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촉매를 활용해서 높은 효율로 물을 분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전환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60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을 가진 빛에너지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촉매가 자외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영역의 빛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산을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분리할지 그리고 정제할지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활용할지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지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저와 그리고 미래의 과학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가 화학을 하도록 매료시킨 그 방촉매의 실체입니다. 맨 위에는 성게를 닮은 이산화망간 나노 구조체이고요. 가운데는 들판의 별을 닮은 징크 옥사이드 나노 와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일한 물질인 징크 옥사이드지만 그 모양이 이렇게 눈꽃송이를 닮은 나노 구조체입니다. 이것들 모두 다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합성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예쁜 물질들이 우리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